이탈리아 중부의 언덕들은 오늘도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다. 멀리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초목과 흙의 풍경이지만 이 땅을 조금만 더 깊이 봐보면 오래전 이곳을 걸었던 사람들의 흔적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의 시간, 언덕에 걸친 안개가 천천히 움직이며 땅의 숨결을 드러내는 순간이면 에트루리아라는 이름의 문명이 조용히 깨어나는 것 같다. 에트루리아는 로마보다 먼저 번영했고 로마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남겼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만큼 낯선 이름이다. 이 문명은 거대한 전설을 남긴 것도 아니고 피라미드처럼 압도적인 건축물을 세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는 섬세하고 조용하며 긴 시간 속에서 자연스레 스며드는 향기를 가진 세계였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언덕의 흙은 밤새 머금었던 온기를 아주 약하게 유지하고 있다. 땅 위에 쌓인 얇은 이슬이 빛을 받아 서서히 반짝이기 시작하면 한때 이곳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에트루리아인들의 발걸음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난다. 그들은 이 언덕을 따라 도시를 만들고 시장을 열고 신에게 바칠 제물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 모든 흔적은 정교한 기념비 대신 흙과 돌, 그리고 바람 속에 스며들 듯 남아있다. 에트루리아의 도시들은 높은 언덕 위에 자리했다. 이는 단순한 방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들의 삶과 신앙을 반영한 것이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평야는 마치 천천히 흐르는 바다처럼 보였고 그 위에서 떠오르는 아침빛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신호였다. 조용한 아침 시간에 도시를 둘러싼 돌담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고 그 사이로 난 좁은 길들은 마치 사람들의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자연을 단순한 배경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이들은 땅과 하늘, 바람과 비를 하나의 생명으로 여겼다. 그래서 도시를 세울 때도 땅의 결을 읽고 바람이 어떻게 흐르는지 살피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 땅 속에 숨어 있는 바위의 방향이라든가 계절마다 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같은 것들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 도시의 구조와 집의 위치, 심지어는 시장을 여는 날까지도 이런 자연의 리듬 속에서 정해졌다. 해가 점점 떠오르고 언덕의 그림자가 짧아지면 이 문명의 하루가 시작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집집마다 불이 피워지고 토기 위에서 따뜻한 빵이 구워지며 농부들은 이미 들판에 흙을 만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소란스럽지 않다. 에트루리아의 삶은 늘 차분하고 일정한 흐름을 유지했다. 그 흐름은 도시 전체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숨과 움직임을 조화롭게 묶어주었다. 이 문명에서 신성한 공간 역시 화려함보다는 안정된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신전을 장식한 조각들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고 돌기둥의 비율과 선은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조용히 기도했고 제사장은 높은 언덕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의 시작을 신에게 알렸다. 제사는 그리 장대하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박하지만 진지한 행위였다. 정치 또한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에트루리아의 도시국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서로 교류하며 살아갔다. 때때로 다투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의 본성은 전쟁보다 안정과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쪽에 가까웠다. 그들은 기술과 예술, 무역을 통해 서로를 연결했고 그 속에서 로마가 훗날 받아들이게 될 수많은 문화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언덕의 공기가 더욱 따뜻해질 무렵 에트루리아인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장인은 흙을 만져 새로운 토기를 만들고 상인은 도시로 들어오는 길을 바라보며 오늘의 거래를 준비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하루를 맞이했을 것이다. 이 모든 장면이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문명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그 고요함이었다. 에트루리아는 역사 속에서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극적인 이야기보다 늘 조용한 흐름을 따라갔다. 그들의 시간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느린 축적을 중시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에트루리아를 떠올릴 때 거대한 전쟁이나 영웅의 일대기보다는 언덕 위를 스치는 바람과 돌 위에 남은 미세한 자국을 더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첫 빛이 도시 전체를 덮으면 에트루리아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된다. 돌담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사하고 좁은 골목은 부드럽게 따뜻해지며 도시를 감싸던 안개는 천천히 사라진다.
이 순간 에트루리아는 더 이상 잊힌 문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세계로 다가온다. 오늘 우리는 이 문명의 첫 장을 열었다. 다음 장에서는 에트루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성격과 삶의 방식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었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에트루리아의 아침이 밝아오면 언덕을 감싸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난다. 이 땅을 처음 본 사람은 풍경이 단순하고 조용하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오래전 이곳을 살아간 에트루리아인들에게 이 언덕과 계곡은 삶의 모든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문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자신의 삶을 자연과 떨어뜨려 생각하지 않았다. 바람의 방향, 강의 깊이, 땅의 질감, 비가 내리는 방식까지도 모두 그들에게는 신이 남긴 메시지였고 삶을 조율하는 기준이었다. 이들은 자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조용한 동반자라고 여겼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에도 먼저 땅의 기운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루의 리듬을 찾으려 했다. 그들의 외모나 생활 방식은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여러 민족과 조금씩 달랐다. 머리카락은 짙고 피부는 따뜻한 황갈색을 띠었으며 옷은 천을 단순히 두른 형태가 많았지만 손으로 정교하게 짠 무늬가 자주 들어갔다. 이들은 화려함보다는 안정과 균형을 선호했고 무언가를 만들 때에는 눈에 띄는 장식보다 조화로운 형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에트루리아인의 말투와 행동에서도 그들의 성향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말수가 많지 않았고 감정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침착함 속에는 삶의 깊은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날은 바람이 조금 습하게 느껴진다며 오늘은 강을 건너기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날은 해가 떠오르는 자리를 보고 곧 비가 올 것이라 조용히 예측했다. 그들의 관찰은 신비로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실용적 지혜였다. 이들은 서로를 대할 때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장인은 독이 피면을 천천히 매만지며 다음 문양을 떠올렸고 농부는 씨앗을 손끝으로 굴려보며 올해 흙이 어떤 느낌인지 생각했다. 상인은 시장이 열릴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와 돌길을 바라보며 손님이 올지 모를 조용한 기대를 품었다. 이런 모습들은 한 문명의 성격이 화려함보다는 안정과 조화에 기울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에트루리아 사회는 기록이나 전쟁의 업적보다 일상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이들은 아침에 부모를 따라 들판으로 나가 흙의 냄새를 배우고 장인들의 손일을 지켜보며 일상의 기술을 익혔다. 글을 배우는 일도 서두르지 않았고 사물을 천천히 관찰하며 의미를 찾는 과정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이들의 지식은 책 속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눈과 귀와 손끝으로 익히는 경험에 가까웠다. 가족과 공동체의 관계는 매우 단단했다. 식사 시간에는 음식을 나누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고,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작은 제사를 열어 자연에 감사했다. 그 의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을 맞추고 조용히 참여하는 과정이었기에 공동체를 한데 묶는 힘이 있었다. 어린아이에게도 어른과 같은 자리가 주어졌고, 삶의 리듬을 함께 느끼는 것이 곧 교육이자 전통의 계승이었다. 또한 에트루리아인들은 사후의 세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무덤에는 일상의 물건들이 함께 놓였고 벽에는 죽은 자가 다시 만나게 될 풍경이 조용한 색감으로 그려졌다. 죽음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한 수용에 가까웠고 삶과 죽음을 하나의 긴 여정으로 이어보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에트루리아 유적들은 이는 감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화려하게 과시하는 구조물은 적지만 돌의 결과 흙의 흔적에는 그들이 가진 차분한 기운이 스며 있다. 그들의 세계는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방식을 통해 유지되었다. 이제 우리는 에트루리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루어갔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된다. 그들은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질이 로마보다 먼저 이 지역을 풍요롭게 했던 힘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하늘과 땅의 징후를 읽고 의식을 치렀는지, 에트루리아의 신앙과 제사가 어떤 기운을 가졌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에트루리아의 아침이 완전히 밝아오르면 도시 주변의 언덕들은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돌담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짧아지고 들판의 흙은 햇살을 받아 은근한 온기를 띈다.
이런 평온한 풍경 속에서 에트루리아인들은 자연의 신호를 읽으며 하루의 길을 정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두려움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연을 해석하고 삶과 조율하는 과정이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신의 목소리가 하늘 어디선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변화와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 조용히 전해진다고 믿었다. 새 날개가 어느 방향으로 흔들리는지, 비가 내릴 때 첫 방울이 어떤 형태로 떨어지는지, 어느 날 아침바람이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지는지 같은 세심한 변화들이 모두 의미를 지닌 징후였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기보다 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그 의미를 조용히 풀어내는 사람이었다. 에트루리아의 제사장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먼저 언덕을 올랐다. 그들은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시간대에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별이 흐르는 자리를 천천히 살피고 동쪽 호라이전이 조금씩 밝아지는 순간의 색을 관찰했다. 어떤 날은 붉은 기운이 조금 더 짙게 나타났고 어떤 날은 흐린 듯한 회색빛이 먼저 드러났다. 이 작은 변화들은 오늘이 어떤 날인지, 도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용한 신호로 여겨졌다. 동물의 간을 통해 신의 뜻을 읽는 방식도 유명했다. 제사장은 동물의 간을 조심스럽게 펼쳐 그 표면의 굴곡과 색을 살피고 그 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비밀을 읽어내려 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주술이나 예언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관찰이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는 지혜의 체계였다. 그래서 제사장은 간을 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조용히 기다렸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의 결이 정해졌다. 제사의 공간 역시 소란스럽지 않았다. 작은 제단 위에 단정히 놓인 곡물과 과일, 술과 향이 조용히 타오르며 공기를 채웠다. 연기는 얇고 부드럽게 올라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인간의 소망이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에트로리아인들은 굳이 큰 불을 피우거나 화려한 의식을 펼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흐름이었고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제사의 본질이라고 여겼다. 제사를 올리는 동안 도시는 자연스레 조용해졌다. 시장의 문이 잠시 늦게 열리고 장인의 손도 잠시 멈추었다. 이들은 제사가 도시 전체의 호흡을 정돈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제사가 끝나면 다시 일상이 이어졌지만 사람들은 그날의 제사에서 느낀 기운을 마음속에 담아 하루를 시작했다. 그 기운은 일상의 작은 행동마다 은근히 스며들어 도시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에트루리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맞추는 존재라는 생각이었다. 그들은 신을 두렵고 심판하는 존재로 그리지 않았다. 대신 삶을 이끌어주는 미묘한 질서, 페리스과 빛과 물속에 담긴 균형을 신으로 이해했다. 이 신앙은 사람들 사이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았고 마음의 속도를 억지로 앞당기지 않았다. 자연이 움직이듯 사람도 흐르고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덤 역시 에트루리아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곳에서는 죽은 자가 또 다른 세계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생전의 물건을 함께 넣었다. 넓은 방처럼 만들어진 무덤 내부에는 침대 모양의 돌 구조물이 있고 벽에는 죽은 자가 다시 만날 세계의 풍경이 조용한 색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런 무덤을 바라보고 있으면 에트루리아인들이 죽음을 두려움보다 이어짐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이 자연스레 느껴진다. 신앙과 제사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길잡이였지만 동시에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따뜻한 중심이기도 했다. 제사장은 군주보다 더 큰 힘을 갖지 않았고 사람들 역시 제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에트루리아 문명이 로마와 달리 조용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제 우리는 에트루리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연의 징후를 어떻게 읽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신앙은 화려하지 않았고 정답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깊은 관찰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 지혜였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 우리가 잊기 쉬운 고요함과 균형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다음 장에서는 에트루리아의 도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는지, 도시의 구조와 일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해가 높이 오르기 전 에트루리아의 도시는 이미 조용한 움직임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을 것이다. 언덕의 능선을 따라 자리한 돌담은 아침빛을 부드럽게 반사하며 도시의 윤곽을 드러낸다. 바람은 골목을 천천히 지나가며 밤새 머물던 냉기를 조금씩 걷어내고
사람들은 집문을 열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다. 이 순간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처럼 숨을 고르며 깨어나는 듯하다. 에트루리아의 도시는 왜 대부분 언덕 위에 지어졌을까? 단순히 방어를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땅의 흐름과 강의 길,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들은 도시를 세울 때 땅이 가진 결을 읽고 자연이 어디에서 힘을 주고 어디에서 쉬어가는지 살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안정된 자리에 도시의 중심을 놓았다. 그래서 에트루리아의 도시는 균형이 잘 맞는 돌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도시의 중심에는 사당이나 제사 공간이 있었다. 이곳은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제단은 돌로 간결하게 쌓았고 주변에는 바람이 고요하게 흐르는 공간을 남겨두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곳은 도시 전체의 숨결이 천천히 모여드는 장소가 되었다. 제단에 바치는 곡물과 포도주는 자연에서 받은 삶의 일부를 다시 자연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사당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시장이 있는 넓은 광장이 등장한다. 이곳은 도시에서 가장 활기찬 공간이지만 그 활기 속에는 조급함이나 소란이 없었다. 상인들은 천천히 자리를 정리하고 농부들은 바구니에 담긴 곡물을 조심스레 펼쳐놓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재촉하지 않았고 물건을 고를 때에도 손끝으로 천천히 만져보며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시장의 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고 낮게 깔린 잔잔한 물결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시장 주변에는 장인들의 작업장이 늘어서 있었다. 돌을 다듬는 장인의 손은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토기장이의 손길은 흙의 성질에 따라 속도를 조절했다. 그들은 작품을 빠르게 만들지 않았다. 의미 없이 화려한 장식을 추가하지도 않았다. 모든 작업은 오랜 시간 쌓인 기술과 관찰의 바탕을 두었고 천천히 완성된 물건들은 도시의 성격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한편 도시 외곽에는 농지와 목초지가 펼쳐져 있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 강이 흐르고 강 주변의 비옥한 땅은 에트루리아인의 식탁을 풍요롭게 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도 흙의 상태와 계절의 흐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급하게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았고 수확하고 남은 부분은 다시 땅에 돌려주는 것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이해했다. 도시의 길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았다. 좁은 돌길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사당과 시장, 집들이 있는 구역을 서로 이어주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원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는 에트루리아인들의 삶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서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집들은 단순하지만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돌과 흙을 사용해 지은 벽은 두껍고 온기와 서늘함을 조절할 수 있었다. 지붕은 완만하게 기울어져 비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 집 안쪽에는 작은 뜰이 있어 햇빛과 바람이 드나들었고 이 공간에서 가족들은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은 저녁이었다. 도시 전체가 낮 동안의 움직임을 내려놓고 각 가정에서 밝힌 작은 불빛만이 골목을 은은하게 비췄다. 이처럼 에트루리아의 도시들은 화려한 장식이나 거대한 성벽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도시를 걷다 보면 편안함이 느껴지고 시간의 흐름도 서두르지 않는 듯하다. 이들은 도시를 삶의 무대라고 생각했지만 그 무대는 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진행되는 연극 같았다. 도시 전체가 가진 이 조용한 질서는 로마가 등장하기 전 이탈리아 반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로마가 훗날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계가 그들의 주변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에트루리아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리듬이 흐르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명이 후대에 남긴 기술과 예술의 흔적, 그리고 그것이 로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에트루리아의 도시에서 하루가 천천히 흘러갈 때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움직임은 장인들의 작업장에서 일어났다. 시장의 소리와 제사의 향이 멀어지는 골목 끝에서 손끝에 집중하는 장인의 숨결만이 조용히 이어졌다. 이곳에서 탄생한 예술품들은 화려하게 빛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에트루리아인이 세상을 바라보던 독특한 감성과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흙을 다루던 토기장은 아침 햇살이 옆면에 비스듬히 들어오는 순간을 특히 좋아했다. 햇살이 흙의 표면을 비추면 그날 흙의 촉감과 수분, 온도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흙의 결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그날 만들 그릇의 형태를 마음속에 떠올렸다. 무늬가 복잡할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선 하나와 곡선 하나가 자연의 흐름처럼 이어지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에트루리아의 도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컴속을 다루는 장인의 작업은 더 조용하고 집중된 분위기였다. 그는 불꽃의 색이 미묘하게 변하는 시간을 읽을 수 있었고, 청동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작업장은 뜨겁지만 움직임은 놀랄 만큼 차분했다. 망치가 금속을 두드릴 때 나는 낮고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도시의 숨결과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청동으로 만든 그릇이나 장식품은 과하게 장식되지 않았지만 손에 쥐었을 때 균형이 좋고 안정감이 있었다. 이 균형이 바로 에트루리아 예술의 핵심이었다. 벽화를 그리는 장인들은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세심한 정성을 들였다. 그들은 붓을 가볍게 들어 색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얇은 선을 덧입혀 이야기를 그려나갔다. 벽화의 색은 유난히 부드러웠고 인물들의 표정은 과장되지 않았다. 이들은 신이나 영웅의 모습을 과도하게 신성하게 만들지 않았고 인간의 표정을 자연스럽게 담았다. 그 표정 속에는 담담함과 평온함, 그리고 삶에 대한 조용한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에트루리아 예술에서 가장 독특한 요소는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인물의 몸과 얼굴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지만 감정은 과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몸의 비율과 목선의 흐름, 손끝의 위치 같은 작은 요소로 감정을 전달했다. 이 절제된 표현은 오히려 인물의 내면을 더 깊게 느끼게 했다. 예를 들어 무덤 벽화에 그려진 남녀는 손을 맞잡고 있지만 서로를 향해 크게 웃거나 울지 않는다. 그러나 그 조용한 표정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과 관계를 더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 감성은 도시 전체의 분위기와도 이어졌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든 절제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균형을 추구했다. 그릇의 곡선, 금속 장식의 길이, 건물의 기둥 간격 등이 모두 자연스럽게 맞물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조용한 조화처럼 느껴졌다. 그들에게 예술은 장식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고 손에 닿는 물건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 행위였다. 무덤에 놓인 예술품들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죽은 자가 새로운 세계로 떠날 때 필요한 물건들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인들은 이 물건을 만들 때 더욱 진중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 그릇 하나, 장식품 하나에도 삶의 흔적과 기원을 담아 넣었다. 이 작품들은 지금까지 남아 에트루리아인의 감성과 사유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로마인들도 이 예술적 감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로마 초기의 청동 기술과 도기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함은 대부분 에트루리아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예술은 점점 장대해졌고 정치적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다. 반면 에트루리아 예술은 끝까지 개인의 손끝과 마음의 흐름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도 에트루리아 예술은 묵묵히 빛을 발한다. 오늘날 우리가 에트루리아 유물을 바라볼 때 느끼는 부드러운 기운은 바로 이 절제와 균형에서 온다. 그 속에는 큰 소리나 과장된 표현이 없다. 대신 손끝의 온기와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삶을 천천히 쌓아 올렸던 사람들이 남긴 진심이 담겨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글과 기호를 만들었는지, 그들의 언어와 문자가 어떤 세계관을 반영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에트루리아의 언덕에 저녁빛이 내려앉을 무렵, 도시의 돌벽은 하루의 빛을 천천히 반사하며 황금빛으로 물든다. 모든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낮아진다. 이 시간대에는 도시 전체가 마치 조용한 숨을 들이쉬는 듯하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한 가지 오래된 질문이 떠오른다. 에트루리아인들은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언어로 세상을 이해했을까? 에트루리아 문자는 지금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언어 중 하나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단어는 있지만 그 문맥과 문법은 여전히 비밀스럽다. 그래서 에트루리아의 기록을 마주하면 마치 오래된 꿈속의 말을 듣는 것처럼 아득한 기분이 든다. 단어는 남아있지만 그 단어가 전하려던 세계는 손에 잡힐 듯 멀리 있다. 그러나 비밀스럽다는 건 곧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숨을 쉬는 언어가 있다.
에트루리아의 기록도 그랬다. 돌판과 벽에 새겨진 짧은 문구들, 토기에 남겨진 이름, 금소판에 적힌 의식의 형식. 그것들은 일상의 호흡을 적은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기리는 말이었을 수도 있으며 신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을 수도 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글자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작은 그릇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글을 새길 때는 손끝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돌의 결을 따라 문자를 새겨 넣었다. 글자의 모양은 각진 것보다 부드러운 곡선이 많았고 자모가 이어지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완만했다. 그들 스스로도 글자를 단단히 묶어놓기보다 흐르게 만들고 싶어 했던 듯하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글자들이 단지 눈으로 읽는 언어가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에트루리아 문자 연구자들은 글자의 배열과 반복에서 일정한 운율을 발견한다. 마치 제사의 노래나 기도를 흩어놓은 듯한 울림이 있다. 언어가 남겨지면 시간이 흘러도 그 울림은 돌 위에서, 금속 위에서 조용히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자를 바라보는 순간 에트루리아의 숨결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도시의 한 구석에는 기록자들이 모여있던 조용한 공간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해가 저물 때쯤 모여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제사의 내용을 정리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연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일은 삶의 일부였다. 기록자는 제사장처럼 존경받지는 않았지만 도시의 기억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들이 남긴 기록물을 보면 재판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대신 땅의 기운, 하늘의 변화, 가족과의 약속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룬다. 이는 에트로리아 사회가 갈등보다 조화를, 힘보다 질서를 중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언어는 그 사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에트루리아의 언어는 조용하고 부드럽고 절제되었다. 물론 이 언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로마는 초기 국가를 운영할 때 에트루리아의 문자 체계를 참고했고 일부 기호는 라틴 문자 초기 형태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로마가 확장되면서 에트루리아의 언어는 점점 사용이 줄어들었고 결국 사람들의 입에서 멀어졌다. 그럼에도 돌 위에 남은 글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 마치 여전히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려는 듯 조용히 빛난다. 오늘날 에트루리아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온기를 느낀다고 말한다. 언어는 사라졌지만 목소리는 남는다. 그것은 돌과 흙과 금속에 스며들어 해가 지고 바람이 언덕을 스칠 때 조용히 깨어난다. 우리가 에트루리아의 기록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되지 않은 세계가 우리 앞에 조용히 열리는 순간에 대한 경외감에 가깝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름답고 읽을 수 없어도 마음에 닿는 언어가 있다. 에트루리아의 문자가 그러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고유한 문명이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교류했고 특히 로마에 어떤 정신적 유산을 남겼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에트루리아의 도시에 아침 햇빛이 완전히 내려앉을 무렵 시장 한편에서는 낯선 냄새와 색을 가진 물건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먼 바다에서 온 붉은 빛의 옷감, 알 수 없는 향이 풍기는 조그만 상자,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서 전해진 도기 조각들. 사람들은 그것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도 크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저 손끝으로 천천히 만져보고 그것이 어떤 땅에서 왔는지 상상해 보았다. 이처럼 에트루리아의 하루는 늘 자연의 리듬 속에서 흘러가면서도 외부 세계와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전쟁보다는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도시를 넓혀나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물건을 돌려보내며 이야기를 살펴보고 낯선 이의 얼굴에서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느끼려 했다. 그래서 에트루리아의 항구 도시들은 늘 부드러운 움직임을 품고 있었다. 파도가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작은 배들이 항구로 들어왔고 그 배들은 바다 너머의 세계를 조용히 실어왔다. 항구에서는 상인들이 즉시 소리치거나 급하게 흥정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선 바다의 냄새를 들이마시며 오늘 바람이 어떤 길을 따라왔는지 살폈다. 바람의 결은 거래의 분위기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건조하고 가벼우면 물건의 가치가 더 또렷이 느껴졌고 바람이 습하면 상인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교역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흐르는 하나의 길처럼 느껴졌다. 에트루리아인들은 광물과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탈리아 반도 곳곳에서 거래를 원했다. 많은 도시들은 에트루리아의 청동기와 철기 제품을 얻기 위해 먼 길을 왔다. 그 대신 에트루리아는 농업에 유용한 곡물, 종이가 되기 전에 식물 섬유, 혹은 알지 못했던 식재료들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교류는 도시의 생활 자체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식탁 위의 음식이나 장인의 도구, 심지어는 아이들의 장난감까지도 먼 곳의 바람을 품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물건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도 받아들였다. 어떤 도시는 그리스 도기의 형태를 참고했고, 어떤 도시는 동방의 장식을 모방해 새로운 문양을 만들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본래의 조용함과 균형감은 잃지 않았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흡수하되 서두르지 않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되 자신들의 방식으로 다시 조화롭게 정리했다. 그래서 에트루리아 예술과 생활 속에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세계가 자연스레 담겨 있었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길은 나무와 풀 사이로 조용히 이어졌고, 상인들은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걷는 동안 흙의 색이 조금씩 달라지고 냄새가 변하고 바람이 부드럽게 흐르는 방향도 바뀌었다. 상인들은 그 변화에서 또 다른 도시의 기운을 미리 느낄 수 있었다. 어떤 날은 햇빛이 너무 강해 걸음을 늦추고, 어떤 날은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서늘한 느낌 속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여행했고, 이 리듬이 교역 자체에 평온한 질서를 만들어 주었다. 에트루리아의 항구 도시 중 일부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했다. 이곳에서는 바다의 입김이 강의 온기와 섞이며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해가 질 무렵 항구에 서 있으면 수면이 천천히 흔들리며 빛을 반사했고, 그 위에 떠 있는 배들은 마치 잠들기 직전의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움직였다. 배끝에 걸린 밧줄이 바람을 받아 가볍게 흔들리면 그 소리는 하루의 끝을 알리는 고요한 음악처럼 들렸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여행자에게도 친절했다. 그들은 먼저 손님을 조용한 곳에 앉게 하고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그날 바다의 상황을 묻곤 했다. 상업보다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들은 거래를 급하게 성사시키지 않았고 서로가 편안해지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처음 보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류는 결국 에트루리아 도시 문명의 틀을 넓히는 힘이 되었다. 다른 민족들은 에트루리아의 예술과 기술을 배우고자 했고, 에트루리아는 외부 세계의 신선한 감각을 흡수했다. 그리스인, 페니키아인, 시칠리아의 도시 국가 등이 에트루리아와 오랜 관계를 이어갔다. 이 복잡하지만 조용한 네트워크 속에서 에트루리아는 자신만의 문화를 잃지 않으면서도 더 넓은 세상과 이어질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에트루리아의 흔적을 바라보면 그 문명은 전쟁이나 군사력보다 교류의 힘으로 존재감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문명은 바람처럼 잔잔하게 흘렀고, 바람이 이어준 길을 따라 널리 퍼졌다. 물건은 낡았지만 교류의 기운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은 소리 없이 세계를 이어준 중개자와 같은 존재였다. 다음 장에서는 에트루리아와 로마의 관계, 그리고 이 조용한 문명이 어떻게 로마의 기반을 만들었는지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에트루리아의 언덕에 해가 기울고 긴 그림자가 골목을 따라 천천히 내려올 때 도시의 오랜 흔적은 더욱 깊은 색을 띠며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가지 사실이 마음속에 자연스레 떠오른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뿌리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문명, 에트루리아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로마가 아직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시절, 에트루리아는 이미 정교한 도시 계획과 뛰어난 금속 기술, 섬세한 예술을 갖춘 문명이었다. 로마의 여러 초기 왕들은 에트루리아 출신이었고,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에트루리아의 방식과 감각을 기초로 성장했다. 그래서 에트루리아는 로마의 형성기에 깊은 영향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이름은 로마의 위대함 속에 자연스럽게 가려졌다. 아침이면 로마의 젊은 장인이 에트루리아 장인의 작업장을 찾아가 기술을 익히곤 했다. 돌을 깎는 법, 청동을 녹여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까지의 미세한 온도 조절, 그리고 곡선 하나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아름다운 형태로 만드는 감각까지. 로마는 이 기술들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에트루리아 장인이 반복하던 조용한 움직임이 어느새 로마의 건축과 공예의 근간이 되었다. 도시를 세우는 방식 역시 그랬다.
로마의 신전 기둥과 광장, 배수시설, 거리의 구조는 에트루리아의 도시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다. 물론 로마는 그 구조를 더 크고 웅장하게 확장해 나갔지만 그 출발점에는 자연의 흐름을 중심에 둔 에트루리아의 감성이 있었다. 에트루리아인은 땅이 숨을 쉬는 방향을 찾고 그 위에 건축물을 조용히 얹었다. 로마는 그 방법을 배워 더욱 정확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었다. 종교 또한 깊이 이어져 있었다. 로마의 점술과 제사 방식은 에트루리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하늘에 나타나는 징후를 해석하고 새의 움직임으로 길흉을 판단하며 제사의 절차를 세심하게 정하는 방식은 거의 그대로 로마에 전해졌다. 로마의 초기 사제 계급은 자신들을 에트루리아의 후계자로 이해했고 신의 의지를 읽는 과정에서 에트루리아인의 전통을 계속 이어갔다. 정치적 상징 가운데에서도 에트루리아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로마 원로원이 사용하던 의자나 상징물들,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물건들 대부분은 에트루리아식 장식과 구조를 따랐다. 특히 지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는 에트루리아에서 유래했다. 로마의 권력 체계가 겉으로는 강건하고 명확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에트루리아의 섬세하고 절제된 정신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문명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로마는 점차 세력을 넓혔고 에트루리아 도시들은 그에 비해 점점 영향력을 잃어갔다.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로마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점이었다. 결국 에트루리아는 로마의 확장 속에 천천히 흡수되었다. 그러나 흡수되었다고 해서 흔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로마는 에트루리아 문명의 정신과 기술을 자신들의 문화 속에 깊이 새겼다. 로마의 초기 건축물과 무덤, 예술 작품을 보면 에트루리아 특유의 선과 분위기가 분명히 살아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로마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조용한 언덕이 문명에 닿아 있었다. 에트루리아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균형과 절제의 정신일 것이다. 그들은 지나치게 웅장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도시를 그대로 흘러가게 했다. 로마는 이 정신을 받아들여 초기에 안정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 에트루리아가 없다면 로마의 시작도 지금과는 매우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에트루리아는 로마에 의해 사라진 문명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이름은 희미해졌지만 그들의 손길과 생각, 조용한 균형은 오랫동안 로마의 심장에 자리했다. 그래서 에트루리아는 그림자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로마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에트루리아와 로마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에트루리아의 쇠퇴와 그 뒤에 남은 흔적들을 살펴보며 이 문명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따라가 보게 될 것이다. 에트루리아의 도시에 저녁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골목의 돌들은 낮 동안 머금었던 온기를 천천히 내놓는다.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긴 숨을 내쉬는 듯 고요해진다. 이때 언덕의 윤곽은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그 위에 세워진 오래된 건물들은 마치 자신들의 긴 역사 속으로 다시 천천히 잠겨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에트루리아 문명이 어떻게 쇠퇴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에트루리아의 쇠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폭풍 같은 사건이 아니었다. 전쟁이 한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마치 물이 흘러가며 돌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과정처럼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다. 인구는 점차 흩어지고 도시들은 새로운 중심지를 따라 움직이며 힘을 잃어갔다. 그러나 그 흐름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자연의 변화처럼 조용했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다른 길을 선택했다. 에트루리아 도시 국가들은 서로 유대감은 있었지만 하나로 강하게 결합된 공동체는 아니었다. 각 도시는 독립적으로 움직였고 정치적인 결속보다는 교역과 문화의 공유를 통해 이어졌다. 이런 구조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도시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커다란 세력이 등장할 때에는 쉽게 흔들렸다. 로마가 점점 힘을 넓혀 나가자 에트루리아 도시들은 각자 대응해야 했고 결국 자연스러운 쇠퇴로 이어졌다. 그러나 쇠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이 로마 안으로 스며들었다. 에트루리아의 건축 기술, 예술의 감각, 도시를 구성하는 방식, 심지어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까지
로마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에트로리아는 자신들의 문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문명 속으로 조용히 흘러들어간 것이다. 도시의 집들은 하나둘씩 비어갔지만 건물 자체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바람은 빈 창문을 통과했고 그 바람은 먼 시절 사람들의 발걸음과 대화를 머금고 있었다. 제사의 장소는 더 이상 연기를 올리지 않았지만 돌 위에는 여전히 누군가 손바닥을 얹고 기도하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에트로리아의 무덤 역시 여전히 단단하고 고요하게 땅을 지키고 있었다. 무덤 벽의 그림들은 색이 옅어졌지만 그들이 바라보던 세계는 여전히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시를 떠난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로마의 도시로 혹은 주변의 작은 마을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언어와 습관을 조금씩 남겼다.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방식, 도기를 만드는 기술, 곡선 하나를 그리는 미감 같은 세밀한 흔적들이 로마 속에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작은 움직임 하나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이렇듯 에트루리아의 세태는 부서짐이 아니라 흐름이었다. 물이 바다로 스며들 듯, 해가 지며 빛이 어둠 속으로 녹아들 듯, 에트루리아는 더 큰 세계 속으로 천천히 자리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트루리아 유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은 상실이 아니라 잔잔한 여운이다. 그들은 조용히 떠났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다.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기면 에트루리아는 마치 깊은 수면에 들어간 것처럼 고요해진다. 하지만 이 잠은 끝이 아니라 보존이다. 돌은 말하지 않지만 기억하고, 땅은 비어있지만 여전히 시간을 품고 있다. 그래서 에트루리아 문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남아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조용한 문명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그 메시지가 어떻게 시대를 넘어 울림을 주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새벽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시간, 에트루리아의 옛 언덕은 잿빛 안개로 둘러싸인다. 안개는 땅을 가볍게 눌러주듯 내려앉아 도시의 잔흔을 감싸고 먼 시대의 돌무더기들은 그 속에서 마치 다시 태어나는 듯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새도 울지 않는 이 시간대에는 자연과 과거가 한 호흡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이 고요함 안에서 에트루리아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천천히 떠오른다. 에트루리아 문명은 큰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 자신들의 이름을 돌에 크게 새기지도 않았다. 거대한 제국을 꿈꾸기보다는 자신들이 발딛는 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책 속에서 작은 비중만을 차지한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떤 문명은 소리를 지르며 흔적을 남기고 어떤 문명은 조용히 세계를 바꾼다. 에트루리아는 후자의 길을 걸었다. 이 문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내용은 아마도 균형과 절제의 아름다움일 것이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이 대립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땅의 흐름을 존중하며 도시를 세우고 바람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의 길을 정했다. 이는 단지 기술이나 관습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였다. 세상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며 남은 부분에는 다시 시간을 돌려주는 태도. 이 태도는 그들의 예술과 기록, 도시의 구조, 심지어 조용한 발걸음 속에도 깃들어 있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사라짐의 방식이다. 에트루리아 문명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녹아들었다. 그들은 로마에 의해 정복된 것이 아니라 로마 속으로 자신들의 감각과 기술을 스며들게 했다. 그래서 로마의 초기 건축, 종교, 정치적 상징, 예술적 균형 속에는 에트루리아의 조용한 흔적이 여전히 살아있다. 마치 우리가 물을 바라볼 때 물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반짝이는 빛과 흐름을 통해 존재를 느끼는 것과 같다. 에트루리아의 무덤을 찾아 들어가면 그 메시지는 더 강하게 다가온다. 무덤 벽에는 화려한 승리의 장면 대신 일상의 표정이 그려져 있다. 춤을 추는 사람들, 손을 맞잡은 가족, 잔을 들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들은 죽음의 공간에서도 삶을 기념했고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이 단순하고 담담한 시선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작은 울림을 준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주변의 작은 소리와 온기를 느껴보라는 메시지처럼 들린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지만 에트루리아가 남긴 관용과 균형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급하고 소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조용한 문명의 이야기는 깊은 숨을 들이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자연을 바라보고
삶을 천천히 느끼고 사라짐조차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든다. 오늘날 에트루리아의 유적을 걷는 사람들은 돌무더기에서 과거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대신 침묵을 듣는다. 그리고 그 침묵 습기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돌은 말이 없지만 시간을 기억하고, 땅은 잡을 수 없지만 체온을 품고 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방식과 태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이 문명이 남기는 진짜 흔적이다. 해가 천천히 떠올라 안개를 밝히기 시작하면 에트루리아의 흔적은 다시 빛 속에 녹아든다. 길었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열리듯 이 문명의 메시지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을 남긴다. 그 감정은 소란스럽지 않다. 마치 먼 옛날 제사장이 하늘을 읽던 순간처럼 고요하고 단단하다. 에트루리아 문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조용한 빛처럼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 빛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건다. 자연과 함께 흐르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라고. 남긴 것보다 살아가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조용하더라도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이것이 에트루리아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다.